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새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법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때 아마 처음 얘기가 됐고, 그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 사법개혁이라고 했지만은 당선돼서 취임하고 난 뒤에는 말을 싹 바꿔갖고 검찰개혁이라고 해버렸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해갖고 논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법개혁을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검찰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야 맞는데, 뭐 지금이나 그 당시나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극히 낮기 때문에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꼴찌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선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서 이제 제5장에서 5장 101조부터 110조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에 정해져 있는 대법관은 14명입니다. 14명이고 대법관 회의에는 13명이 구성이 되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한 명은 그 대법원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대법관으로 구성되게 돼 있으나 대법관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독특한데, 제도상으로 살펴보면 국회에 이제 헌법기관 사무총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사무총장에 대해서 뭐 이제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나서 그거를 대법관 회의에 가서 참석을 하겠다 그러면은 대법관 회의 구성원으로 해서 들어가면, 대법관 회의는 뭐냐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데 전원 합의체 판결에 들어가면 또 그 국회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판결할 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의 구성원이 아니고 전원 합의체 판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대법관이 임기는 6년이지만 과거에는 연임이 좀 된 경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연임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특히 하나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임 위원장을 겸임하는 경우이고요.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장 역시 비상임으로 각 지역에 있는 법관들이 들어갑니다. 지방법원에 법관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사실은 헌법기관의 중립이라든가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다 그러면 선거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주재하는 그런 의장인데, 그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와서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 가서 판결한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도 그 국회에다도 여러 번 그런 사항들이 위헌성 시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국회의원들이 입법 안으로 제출은 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대통령 선거는 뭐 1심, 2심, 3심 그게 없고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단심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투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 국민투표 관리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하고 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가서 뭐 가부 결정을 했는데 그게 영향을 입어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그럼 이거 큰일 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고, 이제 과거 특히 뭐가 있었냐면 양승태 대법원장 때 뭐 박근혜 대통령과 뭐 재판 거래 의혹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로 해서 그 박 대통령하고 이런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이, 거래를 해주면서 삼았던 부분이 그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상고법원은 뭐냐면 현재 1심, 2심, 3심 법원, 그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하나의 법원을 더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헌법상으로도 3심제하고는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한마디로 상고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된 거는 대법원에 안 가겠다는 그런 식인데, 왜 문제냐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라고 하는 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대법원장을 빼고 12명 전원합의체 판결에 들어가는 재판관이 12명인데 이 12명을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러면 4명씩 되는데 이 4명씩이 각 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에서 판결을 할 때 부의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의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민사사건이나 뭐 행정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을 해서 바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각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원심대로, 원심이 고등법원이 되는 건데 그럼 원심 결정대로 이제 판결이 나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문제가 외국에는 대법원이 그 대법관 수가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70명, 100명까지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고, 문제는 대법원은 정치적인 아주 중대한 그런 재판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주요한 선거 사건에 대한 재판을 최종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무한하게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걸 맞고, 일부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관 수를 뭐 50명 정도 이 정도로 증원해야 된다 해서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걸러지지 뭐 심사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폐기가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또 하나는 대법원 쪽에서의 결정이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은 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법 신뢰도 꼴찌,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뭐 아프리카 국가만도 못한 그런 수준의 사법 신뢰도를 받고 있음에도 사법부의 개혁이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절차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대법원장이 과거에는 거의 전속적으로 이러한 그 대법관 추천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그 독선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개선이 돼서
별도의 그런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든가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관 추천도 대법원장의 추천목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모든 분쟁, 사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이기도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또 사법기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지방법원 또는 각 지원들에서 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도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그런 데에서 이제 헌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 된 거에 대해서 이거 위헌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받아서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은 해당이 안 되고 법률에만 해당이 됩니다. 법률. 정확하게 명칭이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대통령 대위명령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긴급 사태 같은 경우라든가 긴급한 재정 경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과 동의급이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리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군사법원을 과거부터 사실상 둬 왔는데 이 과거에는 명칭이 군법회의라고 하다가 군사법원으로 바꿨는데요. 그거는 이제 왜 바꿨냐면 군사법원은 특별하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라든가 군사법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군법회의라고 안 하고 군사법원이라고 하면서도 과거에는 1심, 2심, 3심이라든가 또는 1심, 2심까지 군사법원에서 하던 부분을 현재는 고등법원 2심부터는 이제 일반 대법원 소속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은 법무부 소속에 군사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소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군사법원법이 전부 개정이 2021년인가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국회도 의견을 여러 차례 이제 입법 예고 의견에도 냈고 또 법제처에서 입법 예고했을 때도 의견을 많이 내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됐는데 이제 그것들은 뭐냐면 주요한 부분이 이제 평시에 군사법원에 관한 규율사항들이 빠졌다든가 왜냐하면 국가 비상시에 법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직들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군사법원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많이 내긴 했었고요. 그래서 좀 많이 반영이 됐고 어쨌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 제도 개선에도 나름대로 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그 역할을 했다 생각하는데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발견이 안 되거나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무슨 사건들이라든가 현재도 의문사 사건들이 따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군 의문사 위원회가 따로 운영되기도 했었고 지금도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군사법원을 얘기하는 부분은
군사법원 자체도 결국은 사법부인 대법원이 이제 명령 체계를 따르는 그런 조직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도 예전부터 했던 부분이 군사법원에는 관할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심판 즉 지휘관의 명을 따르는 지휘관 소속의 장교가 관할관으로 들어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과거에도 건의를 했었고 그 관할관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법 정의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법원과 고등법원, 각 지방법원 이런 구조들 그리고 군사법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잘 할 때만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법행정이 달성될 것이라고 보고 구성원들인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재판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